예, 국회의원 이용선실과 우리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우리 대북제재 국제세미나 마지막 제3세션입니다. 이번 제3세션 주제는 우리 법률적 관점에서 본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 분의 우리 법률가 변호사님들 모셨습니다. 우선 기조 발표로 미국의 데이비드 울프 변호사님, 그리고 두 분의 지정 토론으로 우리 한국의 권순엽 변호사님과 김센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45분이고요. 앞서와 마찬가지로 아마 울프 변호사님 처음 들으셨으면 잘 모실 텐데 기조 발표 20분 정도에 맞춰주시고 두 분 지정 토론자 10분씩 해주시면 예정된 시간을 맞출 것 같습니다. 네, 울프 변호사님 연결되셨죠? 예,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또한 강영식 회장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뵙고 발표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고요. 내년에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를 해주셨던 패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또 그레이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 또한 또 인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또 두 개의 한국 또 법무법인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 그 DC에서도 뵀었고 또 한국에서도 뵀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권순엽 변호사님은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앞으로도 이따가 디스커션 때 또 좋은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션에서 이야기할 것은 전 세션들과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1세션, 2세션에서는 팩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법적인 관점입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또 언급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질문이나 또한 피드백,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지금 이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법을 만든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또 패널 분들도 같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먼저 간단하게 유엔의 제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미국계 또한 한국의 제재 기반이 되고 있고 중국 또 러시아에도 그런 이것이 기반이 되고 있고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패널 분들도 간단히 언급을 주셨는데요. 미국의 제재가 바로 이런 행동의 변화를 야기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 있고 또 각 카운터파트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든 경제적이든 은행이든 이것이 영향을 가져오고 또 그들의 조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제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론과 함께 몇 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유엔 생션, 그러니까 유엔 제재로 넘어가겠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유엔 제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장 포괄적인 것이 바로 이 미국,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한과의 행동을, 그러니까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유엔 제재 조치 또 어떤 관할권에 대한 제재 조치보다도 가장 포괄적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요. 이 제재 조치가 여러 번 연속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보시면 북한에 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 금지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게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특정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발표에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발표 자료의 뒤에 보시면 그 부록 슬라이드에 그 자세한 목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의 모든 의료기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의약품은 아니지만 의료기기 등등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것이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까 그레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여러 가지 제한 조치가 바로 수입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금속이라든가 등이 있고요. 또한 팬데믹으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그런 인물에 대해서도 제재가 있습니다. 약 150여 개의 그리고 그러니까 80명은 개인 그리고 75개의 단체가 여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인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외에서 지금 활동하는 북한 주민과의 활동 그리고 선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융과 관련된 제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은행과의 어떤 거래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모든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존재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그 폭이 넓다라고 하겠습니다.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말씀드린 금지 활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농산물이라든가 어떤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게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엔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여기에는 1718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유엔 회원국이라든가 아니면 NGO 같은 경우에는 면제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간소화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 제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웹사이트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위원회에서는 84개의 그 면제 처리를 했다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2018년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좀 더 지난 한 12에서 24개월 동안 좀 더 유연한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허가된 내용들을 보시면 이것을 1년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행 제한 조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경우에는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프로세스가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서면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실제로 면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면제가 이게 허가가 되는지 한국이든 유니세프든 또 유엔 기구든 아니면 독립적인 NGO든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제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 제재를 이해하려면 일단 전반적인 그런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관할권에 직접적으로 소속된 거래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 또는 미국산 제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yes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yes라고 하면 아마도 이것이 금지된 항목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단 미국 규정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미국에는 이 세컨더리 제재라고 하는 2차 제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미국인인 경우에도 그 활동에 대해서 이제 2차 제재가 적용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인이라고 한다면 일단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미국 시민 영주권자가 해당되고요. 제가 한국에 가서 산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미국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이요. 그리고 모든 미국 법인과 또한 그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지사가 해당이 되고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그럼 미국산 제품 이라고 한다면요. 여기 미국에 있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원자재가 최소 수량 이상이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생산된 의료기기인데 여기에 어떤 원자재가 10% 이상 통제 물자 같은 것이 들어 있으면 이것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관할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에 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관여된 것
그리고 미국 기반의 서비스, 미국 기반의 금융 거래에 모두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국인 제품, 미국산 제품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그런 미국 달러 거래가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런 거래에 미국인 또 미국산 제품이 포함된다라면요, 그러면 거의 북한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금지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제품 서비스의 수출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한다라거나 또 이 제재에 해당되는 사람과 내지는 기관과의 거래 그리고 북한으로의 이동도 미국의 정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관할권과 관련되는 그런 거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라이센스가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허가를 받은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미국 관할 거래가 아니라고 보여진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미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바로 2차 제재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것인데요. 미국의 여러 가지 세컨더리 제재 중에서도 가장 포괄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정된 개인들, 그러니까 북한의 특정 산업, 특정한 부문에서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수출, 또 상당한 수출이나 수입에 관여한 사람, 그리고 북한인에 해당하는 경우 등등이 모두 지정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라이센스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일부 예한이 있습니다. 아까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요. 이것이 일반적인 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NGO에 대한 것, 그리고 특수 허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OFAC 해외 자산 통제국에 대한 에서 나오는 인도주의 일반 허가가 있고요. BIS 같은 경우도 있고요. 좀 번거롭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거고요. 저희는 또 주기적으로 저희 워싱턴이나 여러 곳에 있는 미국의 그런 변호사분들과 이런 인도주의적인 면제 또 허가에 대한 작업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고객사에서 이런 허가를 또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또한 비용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몇 가지 결론과 또한 핵심 사안을 말씀드리고 넘기겠는데요. 일단 먼저 이 제재에 대해서는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거의 변화는 없습니다. 미국 관점에서는 대북 제재에 있어서는 작년에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놀랍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적어도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데요. 두 번째는 또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우리 이 UN 제재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또 미국의 제재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들이 미국 국내 정치뿐만이 아니라 의회 정치 그리고 주 단위의 정치의 그런 다이나믹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행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재를 할 때 이런 확실한 그런 합의가 없이는 이것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이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정치인들은 일단 국내 여론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소프트한 입장을 보인다면은 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인식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패널 분들께도 의견을 듣고 싶은 것인데요. 바로 영향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경제적인 영향 같은 것은 아까 그레이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을 주셨고 또 인도주의적인 부분은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그런데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또 민간 기업들과 일하고 은행들과 일하고
하는 관점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것이 절대적으로 또 모든 부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인도주의적인 지원 그런 기관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고요. 또 1718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고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또 인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교육을 받으러 또 가야 되는데요. 바로 금융기관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 제재 조치 또한 리스크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과 관련된 그런 활동을 전혀 터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요. 이것이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경우라도 굉장히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된 경우에 금융기관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이걸 누군가 대신해서 한다라고 하면 은행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주의한다라는 겁니다. 비미국 은행인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또 패널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은 고객사분들 보시기에 지금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앞으로의 1년 동안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월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대북 지원 단체들은 월프 변호사님하고 인연이 깊죠. 아직 2017년, 18년 대북 지원이 다시 재개됐을 때 유엔의 대북 제재, 특히 미국의 세컨드리 보이콧이 큰 문제로 다가왔죠. 그럴 때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을 때 우리 남북교류 협력 지원협회가 지원하는 것도 있었지만 특히 울프 변호사 같은 분들이 유엔의 제재 면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회피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법률적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지원단체 입장에서 대단히 감사한 분이고요. 특히 유엔 제재에 대해서 다 자세히 말씀드렸고 또 자연스럽게 짧은 시간 안에 영업 활동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국내에서 두 분의 우리 법률가 변호사님들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법무법인 태평양에 계신 우리 김세진 변호사님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hank you, JD. It was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아주 훌륭하게 지금 미국의 관점 또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또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 또한 발표 자료를 보면 제가 굳이 다시 강조할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더 코멘트를 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지금 한국 국민이 또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유엔 제재 또 이 미국 제재가 한반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대부분들 한국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제 발표나 커멘트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start.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말씀을 잘 들었고요. 먼저 이 한국에서 과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실제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미국과 유엔 제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 살펴보면 먼저 한국에서는 유엔 제재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거의 대부분의 한국 제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는 이제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내셔널 러와 그다음에 포린 러가 미국 제재, 대북 제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그것이 한국에 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무역 제재 같은 경우는 대외무역법, 그다음에 금융 제재 같은 경우 외국 외환거래법과 자금조달금지법, 그리고 뭐 기타 이민법, 관세법, 해양경비법, 선박의 입출에 관한 법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그 국제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의 제재를 이렇게 볼 때는 단순히 유엔
제재법과 미국 제재법을 볼 때와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보면 이제 SDN 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제재 대상들을 리스트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 미국에서의 SDN 리스트와는 다르게 그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때는 또 우리나라의 한국에서의 별도의 제재 리스트가 또 만들어져서 특별 조치 고시라든가 허가 지침이라든가 뭐 각종 규정 등을 통해서 그런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제재들의 종류들을 보면 무역 제재, 그다음에 경제 금융 제재, 여행 금지, 그다음에 항공과 해상에 관한 제재, 이제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들도 많이 달라지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무역 제재 같은 경우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관리원, 대체로 이제 이중용도 품목 등에 대해서 많이 관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위사업청도 일부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금융 부분 같은 경우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행금지, 항공금지, 뭐 해운제재 같은 기타 제재는 법무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등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런 국제제재들이 다 쪼개져서 국내법으로 흡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결국엔 이 국내 제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제재와 유엔 제재들을 같이 동시에 이해를 해야만 이것의 근거를 알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대북 관련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북 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제 허가가 필수라는 건데요. 특히 이중사육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또는 그거에 대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에 따라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자가 한국 정부로부터 그 수출 허가, 퍼미션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퍼미션은 그 수출 허가 또는 상황에 따른 허가, 영어로는 뭐 situational permiss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퍼미션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미국에서의 제재 규정에서 제너럴 라이센스가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일반적 면제라는 규정이 있어서 별도의 그런 퍼미션을 받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렇게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스페셜 라이센스에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면제가 부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물품의 기술이 국제 평화나 안전 유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한정이 돼서 그런 면제 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미국에서 스페셜 라이센스를 받아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도 미국의 제재와 제재 규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 이런 스페셜 라이센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버전의 스페셜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절차는 그 법률상으로 보면 대략 15일 정도 걸리고, 근데 그 15일에 산입되지 않는 여러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따지면 대체로 한 2-3개월 정도가 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개월이면 좀 많은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 오펙이나 미국 국무성을 통해서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거에 비하면 이게 상당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미국 제재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간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우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최근에 최근에 이제 그 대북 제재를 한국에서 이행하고 있는 트렌드는 어떠냐라고 보게 되면 그 이미 이제 현 행정부가 거의 다 끝나갔지만은 그 이전 박근혜 행정부에서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한 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포용 정책이나 이런 걸 포용 정책의 일환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 2017 이후에는 대북 제재가 확 줄어들어서 특히 금융 제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SDN 리스트에 해당되는 그런 금융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무역 제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피파이오니어호 또는 라이트 윈모어호 각각 2018년도와 2017년도에 있었던 억류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도 미국과 유엔 제재의
제재 규범에 따라서 한국에서 그것이 이행되면서 한국 당국이 ship to ship transfer, 그러니까는 선박 대 선박의 그 불법 유류 이송, 운송 요 부분을 문제 삼아 가지고 억류를 했던 사건이고 최근에는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17년도, 19년도 이렇게 이따금 가끔 이게 무역 제재와 해상 제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제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이후로 그 제재 명단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그나마 2017년도까지 만들어졌던 제재 명단을 보면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근거들이 대체로 다 미국 제재입니다. 대체로 다 미국 제재고 이따금 EU 제재나 아니면 일본, 호주 제재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 미국 제재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독자적인 제재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이것도 더 들여다보면은 뭐 50% 룰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제재 대상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이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뜯어보면 결국에는 미국 제재에 근거를 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는 좀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의 대북 제재는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는 현재 특히 이번 지난 5년간 같은 경우 지난 5년간에는 미국 제재와 특히 유엔 제재, 근데 그 중에서도 미국 제재의 비중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국제 제재의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점에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DJ 울프 변호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미국 제재의 그 오버뷰가 상당히 의미 있고 대북 제재 대북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그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심지어 NGO 같은 경우는 특히 DJ 변호사님 같은 경우는 NGO의 활동 그다음에 대북 인도 제재 관련해서 라이센스를 받는데 큰 힘을 쓰신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너럴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별도의 스페셜 라이센스가 필요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한국의 은행이나 심지어 통일부에서도 그런 민간 인도적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미국에서의 스페셜 라이센스 또는 유엔에서의 이그젬션을 현실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구체적으로 지난 2, 3년간 이루어졌던 인도적 지원들도 모두 그런 미국 제재와 그다음에 유엔 제재의 제재상의 어떤 그런 면제 및 허가 또는 특별 면제를 받아서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참 특기할 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정도면은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국제 제재가 실현되고 있고 적용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오버뷰가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에서 DJ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연결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약간 시간이 짧아서 우리 김 변호사님이 뒤에 자료에서 언급하고자 싶으신 것을 뺀 것 같은데 아마 한국 NGO들이 갖는 소위 이미 면제받은 물건에 대해서 단체가 건건마다 지속적으로 다시 면제를 받아야 되는 좀 그러한 소모적인 건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면 유엔의 화이트리스트 제도라든지 특히 한국은 한국 NGO가 한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NGO는 이중적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존중해서 한국 정부의 대북 지원 행위에 대한 대북 지원 승인 행위에 대한 포괄적 면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계속 민간단 한국의 NGO도 요구하고 있는 건데 아주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이트리스트 작성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월프 와사님 의견이 있다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정 토론이죠. 우리 온라인에 연결되어 계십니다. 우리 법무법인 광장에 권순엽 변호사님 계십니다. 자, 연결되셨죠? 네. 10분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분 다 소비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변호사님 유엔 샌션 오버뷰 잘 들었고요. 김세진 변호사님이 한국법 관련해 가지고 또 정리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좀 법률적인 관점을 넘어서 지금 이제 북한의 현실을 갖다가 감안할 때 인도주의 지원이 이제 활성화되는 것이 가장 이제 필요한 시점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인도주의 지원이 이제 활성화되는데 어떤 지금 장애 요소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좀 정리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넘겨주시고요. 1페이지. 제가 이걸 갖다 한 번 더, 한 페이지 더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이제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소위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상당히 강화된 이제 제재를 갖다가 북한에 대해서 한 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북한 경제에 어떤 이제 임팩트를 줬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대북 제재를 갖다가 정책을 갖다가 수정하려고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제 전반적인 거시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다 북한에 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단 이제 유엔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는 2006년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압박을 하는 제재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시작됐는데요. 그때 2016년부터 이제 유엔이 발표한 이제 제재 내용 중에 2016년만 하더라도 뭐 사치품을 갖다 북한에 수출하는 거 또는 뭐 북한의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더 이상 숫자를 키울 수 없는 거 이 정도로 하다가 2017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을 하면서는 거의 섹토럴 생션을 해가지고 사실상 북한이 이제 먹고 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석탄 수출 그리고 철광석 수출 그리고 이제 해산물 수출 그리고 텍스타일 직물류 수출 요 네 가지 핵심 품목을 딱 찍어가지고 2017년에 이제 그 유엔 샌션에 다 넣어가지고 완전 수출을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북한의 이제 어떤 급소를 갖다가 완전히 이제 사실 치고 들어가는 그런 샌션을 갖다가 해서 과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는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이 이제 시작된 거고요. 그 여파로 이제 기름 수입도 어려워서 북한에 뭐 한동안은 이제 자동차 기름도 뭐 레이셔닝을 한다 뭐 이런 이제 보도도 한 데가 있을 정도로 북한 경제에 실제로 엄청난 압박을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엄청나게 그 아주 광범위한 이제 그 수출 수입 금지 조치를 갖다가 취하면서 2018년쯤 되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2018년만 하더라도 바로 2017년 다음에서부터 북한의 대중 무역액이 거의 반감, 50% 이하로 이제 줄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게 2018년에서 19년 들어가면은 더 떨어져서 뭐 2016년 대비 거의 60% 주는 그런 이제 경제적 효과를 갖다가 이제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압박을 최대한다는 의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우리 오펙 같으면 제너럴 라이센스가 일부 NGO들 그 북한에서 활동하는 거 제너럴 라이센스가 하나 있고 또 의료와 메디슨과 푸드 관련해 가지고 또 제너럴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런 모든 신청을 갖다 사실상 그 처리 과정을 딜레이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갖다가 초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기본적으로 북한의 여행을 갖다 금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을 결과는 실제로 북한의 인도주의적 지원조차도 사실상 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렇게 뭐 언론 보도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인도주의적 지원까지도 엄청난 효과를 제약하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제 우리 제재에 이제 개별 광역에 빠져 있고요. 유엔 제재도.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걸 이제 하나의 그 루폴로 생각해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도하는 북한 여행 프로그램을 해서 2019년만 하더라도 그 관광 비자 받고 들어간 중국 사람들이 한 22만 명. 그리고 관광 비자 받지도 않고 일일 통행증 받고 그 접경 지역을 갖다가 여행하는 이제 그런 중국 여행자들도 한 9만 명에서 거의 뭐 29만 명 정도가 한 해 이제 북한을 가서
상당 부분이 이제 북한이 그 관광을 통해 가지고 상당한 이제 하드 커런시 레버뉴를 갖다가 이제 창출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유일한 이제 예외 이제 상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북한에 이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효과를 갖다가 한번 다시 점검하자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식량난이 되겠습니다. 식량난은 이제 만성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제 따라서 이제 북한이 하드 커런시를 갖다가 마련해가지고 일정량의 이제 외국으로부터 주로 중국, 러시아가 되겠죠. 곡물을 갖다 수입해야 되는데 하드 커런시가 이제 이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으로 이제 어렵게 되니까 실제로 곡물 수입이 어렵게 되고 그렇다면 유일하게 남는 게 인도주의적 지원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맥시멈 프레셔 캠페인 하에서는 그것도 어렵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곡물가가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뭐 올해만 하더라도 최소한 2배, 많은 경우에는 4배까지 뭐 쌀, 뭐 밀가루, 뭐 이런 설탕에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이 이제 시장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께서 뭐 그 양반이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북한의 식량량이 심각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도 좀 놀랬지만 한 스텝 더 나가가지고 북한 군부가 갖고 있는 군량미도 좀 풀어가지고 지역 주민한테 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시에 쓰는 비축비도 좀 풀어서 지역 주민한테 줘야 된다. 이런 이제 특별 명령도 이게 3차 전원회의 후 그 근간에 이루어졌는데요. 한 6월 달쯤 이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특히나 이제 성군 정치라는 북한에서 군대가 먹어야 될 이제 식량을 갖다가 오히려 풀어서 이제 일반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할 정도면 북한이 엄청난 식량을 걷고 있다. 얼마나 엄청난 식량을 걷고 있는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섰고요, 올해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대북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제 리뷰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뷰 결과가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북한을 어떻게 비핵화할 거냐,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다른 이제 길을 걸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결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했는데 사실상 뭐 언론이나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얘기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대북 정책의 검토 결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all or nothing, 그러니까 우리 갖다가 풀겠다, 이런 입장, all or nothing 입장인데 그것보다는 좀 유연한 phased, 단계별 접근을 한다, 이런 식의 이제 정책 방향의 변화는 있다라고 밖에 이제 흘러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그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하는 phased approach가 무엇인지는 사실 저희들로서 이제 파악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국의 입장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면서 이 대북 문제를 풀어나가겠다. 그 얘기는 이제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갖다가 듣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고려하면서 대북 정책을 끌고 가겠다는 걸로 이해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그 대북 제재에 관련해서 좀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제 움직임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뭐 나름대로 정책적으로는 좀 더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희도 생각했는데 실제 있어서는 하나도 트럼프 행정부가 취했던 제재 조치를 하나도 풀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뭐 동맹국의 입장을 좀 듣겠다, 또는 이제 뭐 단계별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제재 국면에서는 이렇다 할 가시적인 이제 변화는 초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신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냐면 인도주의적 지원 자체는 좀 기존의 그 제재 조치에서 좀 예외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이제 미 재무부가 그 미국 제재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시사점 주는 그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제재를 회피하는 이런 일들을 갖다가 제재 대상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을 갖다 더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들이 피해 입는 거, 요 부분은 이제 인도주의 지원이나 이런 거 활성화시켜서 이런 이제 원치 않는 부작용은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걸 갖다가 재무부가 이제 자기 생션 그 팔리시 리뷰에서 하나의 이제 중요한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로서 이제 언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 대통령께서 5월 달에 이제 그 바이든과 만났을 때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남북 대화를 갖다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연장선에서 이제 양국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상당 부분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연장선에서 유엔도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NGO도 활동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exemption procedure를 갖다 조금 더 간단하게 해서 직접 NGO들이 이제 exemption 애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걸 갖다가 더 활성화시키고요. 기간도 좀 단축하고 이런 부분들도 유엔이 이제 팔로우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인도주의적 지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민주당의 상당히 뭐 중진 의원인 이제 에드 마키 의원이 이제 Enhancing North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Act를 갖다가 다시 또 발의를 하셨어요. 올해 3월달에.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펙의 제너럴 라이선스가 있긴 있지만 NGO를 갖다 지원하는 제너럴 라이선스가 있지만 상당히 그 내로된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만 지금 제너럴 라이선스가 이제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좀 상당 부분 좀 확대해라. 그리고 실제로 제너럴 라이선스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게 이제 NGO 관련 제너럴 라이선스가 됐던 푸드 메디슨 관련한 제너럴 라이선스가 됐던 그걸 갖다 우리가 좀 마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어펙트 좀 압박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가 요거 이제 확인 좀 해보니까 실제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까 이제 올프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미국 내 분위기가 이거 지금 제대로 제재가 먹히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여기 지금 상태에서 뭐 다른 이제 어떤 변화를 갖다 추구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서 때문에 실제 통과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적어도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미국 내에서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 지원을 갖다 좀 활성화하는데 그러면 어떤 이제 지금 이슈가 있냐 이제 들여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행정부도 정책적으로 좀 인도주의 지원을 갖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건 본인 미국 제재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명확히 하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뭐 법안도 나오고 실제로 주요 라이선스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이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보더 컨트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제 대응 조치로서 국경을 폐쇄한 거 이게 이제 유례없는 폐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인도적 지원이 이제 가능하더라도 그 인도주의 지원, 뭐 그 쌀이 되면 쌀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이 국경 폐쇄 때문에 이제 불가능한 상태고요. 실제로 국경 폐쇄가 얼마나 심하면 실제로 코로나 백신도 지금 코백스에서 한 600만 회분 이상을 갖다가 이제 엘로케이션 했는데 그것도 이제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뭐 중국으로부터 받아야 될 쌀 지원 2019년인가 거기도 한 40만 톤 되는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 여건은 상당히 정책적 여건도 상당히 긍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 있어서는 북한의 이 국경 폐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걸 갖다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폴리티컬 면에서도 북한은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인도적 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풀어야 된다. 제재를 풀어야 된다는 건 제재를 풀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중국에 수출했던 석탄이나 철강석 이런 것들을 수출하게 해서 제대로 돈을 벌게 해서 우리가 빠져나가게 도와줘야지. 너희가 이걸 갖다가 뭐 인도적 지원을 해서 그걸로 뭐 이거 제재를 푸는 걸 갖다가 빠져나가려고 피해가려고 한다면 그건 인정하지 못한다는 뭐 근본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를 갖다가 북한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도 실제로 인도적 지원을 갖다가 활성화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하여튼 뭐 정리하자면은 기본적으로 인도주의 지원도 뭐 향후 몇 년 사이에는 굉장히 활성화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거는 뭐 거시적인 하이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경 폐쇄를 풀어야 되는데 올해 11월 달에도 뭐 중국 관련해서 국경을 다시 열겠다, 리오픈하겠다고 그랬는데 아마 오미크론 때문일 걸로 생각되는데 다시 이제 여는 거는 이제 다시 없었던 일이 되는 거고요. 이 기간이 이제 얼마나 될지 모르는 상황.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북한 정부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갖다가 빌미로 해가지고 제재를 갖다가 푸는 거.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갖다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인도주의 지원을 갖다 얼마나 흔쾌히 북한이 이제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가 제대로 먹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북한이 이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장거리 미사일도 쏘지 않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현재 상황, 스테루스코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는 거가 미국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이제 흐름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에 뭐 특별히 손댈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제재를 갖다가 물렉살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일하게 남는 거는 이제 인도주의적 조치인데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북한의 문제로 이제 오히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정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대규모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제 북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북한이 이제 허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뭐 북한 주재 외국 공간원들도 지금 북한을 못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이제 새로 모니터링을 위해서 들어오는 뭐 UN 요원, 뭐 WFP 사람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입국을 허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대규모 지원도 이런 어떤 뭐 미시적인 이유에서도 한계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정리하자면 하여튼 뭐 한국 정부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제 식량난 또 경제난을 갖다 인정하고 그게 이제 본래 제재가 추구하는 제재 대상이 아닌 그 일반 주민들이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인정하고 정책적으로 이제 인도주의 지원을 갖다 활성화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원하는 이제 제재 자체를 갖다 푸는 것 그런 움직임은 예상이 안 돼 가지고 결국 제재 국면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국경 폐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주의 지원도 좀 제한이 돼 가지고 향후 몇 년 사이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북한의 식량난도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 변호사님 더 시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예. 예정된 시간보다 좀 지체됐습니다. 우리 월프 변호사님 한 3분 정도 우리 두 분 변호사님 토론에 대해서 좋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김세진 변호사님 또 권순열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권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중에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이라든가 그리고 좀 더 다자주의적인 것을 또 추구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또
강영식 회장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도 일관이 있습니다. 그 화이트 리스트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적인 제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제재에서 예를 들면 이런 비타민이라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코드를 만들어서 이것을 코드화해서 예외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UN 결의안에서도 이것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국 동맹국에서 이것을 추구하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다라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그 트럼프 행정보다는 좀 더 자자주의적인 방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치에서 보면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강화할까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강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니까 월프 변호사님은 1세션부터 참석하고 계셨네요. 무려 3시간이고 지금 저녁 미국 동부 시간 9시죠. 늦은 시간까지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가 좀 하루빨리 퇴치돼서 조만간 대면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 세미나를 좀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바쁘신 일정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질병 극복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전 지구적 팬데믹 상황에 통해 세계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제적 협력의 범위에 우리 북한도 결코 소외돼서는 안 되는 점에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북한은 2년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며 철저히 고립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막히자 인도적 물품도 전달이 되지 못하고 그 결과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도 어렵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력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물품 반출이 제한적이고 송금 등 금융 거래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주민들의 삶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늘 토론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에 더 이상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는 점에 오늘 세미나에서 공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기능해야 하며 특별히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의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대북 제재는 다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별히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높여내기 위한 우리 정부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남과 북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동의 협력이 2019년 이후 잠시 멈춰져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화의 장을 다시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국제 세미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화의 장을 다시 여는데 작지만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 안 남은 한 15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죠. 20일밖에 안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오늘 국제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조만간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